출장 갔다 왔다니까요. 왜 안 믿어요?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다들 쑥덕거리는 게 들려요. 출장이라더니 부장님과 호텔에서 와인은 왜 마신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밤 저희가 읽어드릴 사연은 원주에서 박철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외도를 한 아내와 이혼하고 상처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 5년차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던 날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1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입사했을 때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6 청년이었죠. 퇴사하던 날 제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현정이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내 체육대회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 현정이가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서 제가 응급처치를 해주던 순간을 누군가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시작이 될 줄은. 퇴직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들어가는데 오늘은 우리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그날만큼은 현정이에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하지만 현정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냥 들어와서 쉬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현정이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죠. 주말이면 늘 함께 보던 드라마도 장보기도 혼자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 이력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 문자뿐. 2달째부터는 현정이의 말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은 어디 알아봤어요? 다른 회사들은 다 잘만 다니던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현정이의 어깨가 무거울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현정이를 위해 매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내가 좋아하잖아. 저녁 먹고 왔어요.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은 매일 식어갔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르바이트로 주유소에서 일하는 걸 현정이의 직장 동료가 봤나 봅니다. 그날 저녁 현정이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피해요.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다들 쑥덕거리는 게 들려요. 그날 밤 처음으로 현정이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한 잔도 못하던 사람이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현정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정이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샤워 중이라며 저보고 대신 확인해달라고 했죠. 회사 일 때문에 연락이 올 거라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죠? 지난번 말씀드린 그 식당으로 가시죠. 발신인은 부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현정이 회사 부장님은 60이 넘은 분이었거든요. 문자 말투가 너무 친근했습니다. 여보, 부장님이 저녁 약속하자고 하는데. 아, 응, 회식이야. 회식? 현정이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조급해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현정이는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없던 향수 냄새가 났고 립스틱도 새로 바른 듯 했죠.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회의가 길어졌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벌레가 자라기 시작한 것. 밤마다 문자 소리에 깨어나는 현정이, 주말마다 이어지는 회식과 회의, 그리고 달라진 옷차림과 화장.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현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떨어진 핸드백에서 영수증 하나가 날렸습니다.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었죠. 둘이서 마신 와인 한 병. 날짜는 현정이가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현정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아직도 그대로였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이사님이라는 이름,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퇴근하고 잠깐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있으면 모든 게 다 편해져요. 우리 이번 주말에 받아볼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조개구이 집으로 갈까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진첩에는 제가 모르는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서울 호텔 라운지, 강릉 바다, 심지어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까지. 손이 떨려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나갔는데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화면이 깨진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현정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그건 왜? 현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휴대폰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미안해. 단 한마디. 그게 현정이가 한 첫 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엔 그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위로. 내가 부족했다는 거야? 당신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야근하고 돌아와서 겨우 숨 돌리면 실업자 남편 뒷바라지에. 나는 한 번도 당신한테 불평한 적 없잖아요. 그 말에 제가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불평 없었다고? 매일 밤 한숨 쉬고 짜증내고 늦게 들어와서 술 마시고. 그게 다 뭐였어? 내가 못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요. 한숨 쉬었어요. 짜증냈어요.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난 이런 삶 살기 싫어요.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 그것도 내 모르는 새 몇 달씩이나? 맞아요. 이제 와서 다 말할게요. 김 이사님은 나를 인정해줘요. 내 모든 걸 이해해주고. 당신은 그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구직했다는 핑계로. 핑계라고? 난 정말 열심히 찾았어. 매일같이. 열심히? 그래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점점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면접 갈 때도 그냥 대충. 당신 정말 일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냥 핑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론 현정이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죠.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체념하고 있었던 걸까요? 나가요. 더 이상 당신이랑 살기 싫어요. 현정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젖히고 옷을 던져 넣으면서도 계속 말했죠. 이혼해요. 난 김 이사님과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취직 걱정 없이. 그 말에 저는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나가. 근데 알아? 넌 이기적이야. 내 행복만 찾아서 도망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날 이후 한 달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 혼자 남게 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더군요. 매일 소주병을 붙잡고 잠들었고 아침이면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며 깨어났습니다. 우리 집 주방에는 현정이가 정리해뒀던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혼 서류를 쓰러 갈 때도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그릇들,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뒀습니다. 어쩌면 현정이가 돌아올 거란 미련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느 날은 술에 취해 현정이 회사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현정이가 그 김이사라는 사람과 웃으며 나오더군요. 예전에 제게 지었던 그 환한 미소로. 그때 현정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그 말이 제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 이혼했잖아요. 이렇게 쉽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더 아프더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15층 베란다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부르시더군요. 철수 아저씨, 이 시간에 베란다에서 뭐해요? 감기 걸리겠어요. 들어가요.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술병에 의지하지 말자고.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장롱 하나를 발견했죠. 한때는 고급 가구였을 텐데 모서리는 깨지고 문짝은 떨어져 있었지만 목재 자체는 좋아 보였습니다. 손만 좀 보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젊었을 때 가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기억을 살려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고 공구를 사고 유튜브로 가구 수리하는 법을 배웠죠. 처음엔 정말 서툴렀습니다. 니스를 너무 두껍게 발라 망치기도 하고 사포질을 잘못해서 나무를 상하게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밤새 장롱과 씨름하다 보면 현정이 생각이 덜 났거든요. 손바닥에 박힌 가시도 핀 니스 자국도 그 모든 게 제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드디어 장롱이 완성됐습니다. 낡고 버려졌던 장롱은 이제 고급스러운 앤틱 가구로 변신해 있었죠. 중고 가구 매장에 가져갔더니 의외로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가구처럼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한 달에 2~3개씩 가구를 고치다 보니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셋집 지하실을 작업실로 쓰면서 점점 실력도 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장롱 정말 잘 고치셨네요. 혹시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실래요? 중고 가구점 사장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제 인생을 바꿨죠. 낮에는 가구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제 작업실에서 가구를 고치면서 어느새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고친 가구는 뭔가 달라 정성이 느껴진달까. 2년 정도 지났을까. 마침내 제 가게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에서 제법 큰 평수의 가게였죠. 문을 연 첫날 제가 고친 가구들을 하나씩 진열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욕심도 생겼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건물을 하나 샀죠.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중 한 분이 미숙 씨였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새 들어 사는 입장이라고.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건물 관리를 도와주려 했죠. 제가 고치는 가구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요. 사장님, 저 장롱 정말 예쁘네요. 어떻게 저렇게 새 것처럼 만드세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정이의 차가운 시선과는 달랐죠. 미숙 씨를 알아가는 과정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가끔 제가 수리한 가구를 보러 오기도 하고 건물 계단에서 마주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렇게 하나둘 일이 잘 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현정이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앉았는데 창가에 비친 현정이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항상 화사하게 웃던 그 얼굴에 지금은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철수 씨, 잘 지내나 봐요. 가게도 크게 하시고. 현정이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고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가게에 들렀는데 때마침 현정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철수 씨, 이번에 들어온 거실장 한번 보러. 아, 손님 계시네요. 죄송해요. 미숙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현정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건물 세입자세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자주 들르시나 보네요. 현정이의 말투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고 현정이는 저를 노려보았죠. 재미있네. 벌써 새로운 사람이 생겼나 봐. 무슨 소리야? 그냥 세입자일 뿐이야. 세입자? 그 세입자랑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문 다 났던데. 그날 이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느니, 월세를 빌미로 접근했다느니.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급기야 미숙 씨 아들 준호에게까지 들어갔죠. 어느 날 준호가 제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20살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죠. 우리 엄마 좀 그만 건드세요. 돈 많다고 이런 짓 해도 되는 줄 아세요? 준호야, 오해하지 마. 나는 왜요?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건물주가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잠깐 누가 그런 소리를. 전 아내분이 다 말해줬어요. 어떻게 사모님 버리고 도망쳤는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엄마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정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준호야, 내가 들은 건 모두 거짓말이야.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시고. 좋은 분이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엄마를 제가 어떻게 지켜봐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죠. 현정이의 모함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미숙 씨와 준호가 겪을 아픔이 더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미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사를 가겠다고. 미숙 씨 이사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번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미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의 따뜻함이, 진심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하지만 준호가, 그리고 사람들이, 준호는 제가 설득할게요. 그리고 사람들, 그들이 뭐라 하든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현정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이었죠. 이제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뭐가요? 난 그저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넌 날 버리고 갔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현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잘 사는 게 너무 미웠나 봐. 난 이렇게 초라해졌는데. 당신은 다시 행복해지려고 하고. 조용한 카페로 준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내 나이 때 나도 꿈이 많았어.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지. 그때 내 어머니 같은 분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무슨 말씀이시려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혼자서 너를 여기까지 키워오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잖아.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니?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내 어머니를 좋아해. 진심으로. 하지만 그건 내 어머니의 따뜻함과 정직함을 존중하기 때문이야.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란다. 그런데 왜 전 아내분이 그건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이야. 하지만 이제 다 정리됐어. 내 어머니께 누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 그날 이후 우리 셋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저의 가구점에 들르기 시작했죠. 아저씨, 이 서랍장은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여기 봐. 이 부분을 이렇게 사포질하고. 어느새 준호는 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서인지 가구의 새로운 감각을 더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아저씨, 여기에 LED 조명을 달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미숙 씨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제 가게 앞을 지나가곤 했죠. 오늘은 일찍 문 닫으시네요. 저기, 혹시 저녁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영화도 보러 다녔죠. 준호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편하게 불러도 돼.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될 텐데. 그 말에 저와 미숙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가족 식사는 준호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저씨 집이 더 넓은데. 저 이제 곧 졸업하면 취직할 거고.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됐습니다. 아침이면 정미숙이 만든 된장찌개 냄새에 일어나고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준호는 제 가구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가게를 알리더니 젊은 손님들이 부쩍 늘었죠. 아빠, 이 장식장에 조명 달았더니 주문이 3배는 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준호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현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한다고. 철수 씨, 이제야 말하네요.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이가 된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자. 이 행복을 지키자. 버려진 가구를 새 삶으로 되살리듯 저의 인생도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박철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기를 오늘 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시죠? 이제 난 더 이상 엄마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민아, 엄마가 언제 너를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 평택에 사시는 임미숙 어머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사는 7학년 3반 임미숙입니다. 1950년 충남 논산의 작은 마을에 있어서 저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가난했지만 정이 넘치던 우리 집.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장에 나가 채소를 파시곤 했죠. 어린 시절의 기억은 참 따뜻해요. 봄이면 논두렁에 피는 진달래를 땄어. 동네 친구들과 화전을 부쳐 먹고 여름이면 앞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16살 되던 해 큰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어요. 60년대 초반, 그때 서울은 시골 소녀에겐 너무나 낯선 곳이었죠.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리며 손가락이 굳어질 때까지 일했죠.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향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태드릴 수 있어 그게 그렇게 뿌듯했어요. 그러다 23세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공장 근처 분식집에서 일하던 그 사람. 늘 배고파 보이는 제게 몰래 떡볶이를 더 넣어주곤 했죠. 아가씨, 많이 드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만큼은 공짜예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 연애하고 1년 뒤에 결혼했어요. 없이 시작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평택으로 내려와 작은 분식집을 열었죠.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한 말. 여보, 우리 이제 시작이야.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자. 우리 앞으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결혼하고 3년째. 첫 아이 성민이가 태어났어요. 그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들이라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손님들한테 일일이 막걸리를 돌리고 떡집에서 백설기를 한아름 사와서 온 동네에 돌렸죠.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어요. 걸음마도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말도 일찍 시작했죠. 어린 나이에도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은영이가 태어났어요. 성민이는 동생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유모차 끌고 나갈 때면 엄마, 내가 은영이 지킬게 하면서 앞장서서 걸었죠.
우리 부부는 가게 일이 힘들어도 아이들 보면 힘이 났어요. 새벽에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손님 받아도 아이들 웃는 모습만 보면 모든 게 행복했어요. 성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절 부르시더니 이 아이는 특별해요. 꼭 좋은 대학 보내셔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분식집을 한식당으로 키우고 밤늦게까지 장사하면서 성민이 학원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죠. 성민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줄곧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죠. 미숙 씨 내 아들 서울대 가겠어. 은영이는 또 달랐어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 식당 냅킨에도 학교 공책에도 늘 그림을 그렸죠. 처음엔 걱정도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그때 시련이 찾아왔어요. 성민이가 고3이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처음엔 과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뇌출혈이라고 한 달을 중환자실에서 지내다 결국 남편은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성민이가 그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는데 소식을 듣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늘에서는 알고 계셨겠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성민이 대학 등록금도 벌어야 했고 은영이도 아직 어렸으니까 남편 없이 식당을 꾸려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 혼자 주방을 지키고 서빙도 하고 장도 보고 하루는 성민이가 엄마, 저 알바할게요. 제가 이제 큰데 좀 도와드려야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어.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은영이도 자기 몫을 하려고 했어요. 학교 끝나면 식당에 왔어. 테이블 닦고 그릇도 날랐죠. 주말이면 계산대도 봐주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들었던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그 돈으로 자식들 학비도 되고 가게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 뒀다는 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고 성민이는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은영이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엄마를 도와줬고 세월이 흘러 성민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은영이도 디자이너가 됐을 때 저는 이제 됐다 싶었어요. 남편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성민이는 회사에서 승진도 빨랐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내려와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곤 했죠.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은영이는 서울에서 일하면서도 주말만 되면 집으로 왔어요. 반찬도 만들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변화는 3년 전부터였을까요? 성민이의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저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면서, 그리고 SNS에서 본 아들의 모습, 성민이가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 회사 사람들과 골프 치는 사진, 은영이가 보여줬어요. 엄마, 봐요. 형이 바빠서 못 온다더니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성민아,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성민이가 말하길 회사 프로젝트에 개인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돈을.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꼭 갚을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이 집만큼은 꼭 지켜요. 우리가 평생 모은 거니까. 성민아, 미안하다. 이 집은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야. 엄마가 이걸 담보로 할 순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 엄마는 정말 저희 위해서 사신 게 맞나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성민아, 그게 무슨 평생 동생만 예뻐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절 자식으로 안 보시는 거죠.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며칠 뒤 성민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성민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여놓고 혹시나 마음이 풀어질까 했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런데 그때 은영이가 갑자기 나와서는 오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세요. 오빠 투자 실패한 거 제가 다 알아봤어요. 도박도 하고 주식도 하고. 순간 성민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는 내가 날 미행이라도 했다는 거야? 성민이가 은영이한테 달려들었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요? 오빠 SNS 보면서 얼마나 우셨는지. 해외여행 다니면서 골프 치면서 엄마 전화는 왜 안 받은 거예요?
시끄럽다. 너나 잘해. 너는 맨날 엄마 옆에서 아부나 하면서 내 험담이나 하고. 그때 성민이가 은영이를 밀치려는 순간 제가 반사적으로 막아섰어요. 그런데 그만 제가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머리를. 엄마, 어머니.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머리를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더군요. 성민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은영이는 저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 성민이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설날, 추석, 명절에도 오지 않았죠.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혹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가 제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성민이었더군요. 알고 보니 제 도장을 위조해서 집문서를 빼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은행 직원이 수상해서 확인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유산 분배 청구. 제 아들이 법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그날 밤 저는 쓰러졌어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은영이가 급하게 119를 불렀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초기라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성민이가 5살 때였나. 감기에 걸려 3일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식당 일도 제쳐두고 아들 곁에서 밤새 간호했죠. 엄마, 나 아프면 안 돼요. 엄마가 울잖아요. 그렇게 착하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제 생사도 모르고 병원에 일주일째 누워 있을 때였어요. 담당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어머니, 아들분이 오셨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성민이가 왔구나. 하지만 들어온 건 성민이가 보낸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성민 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답니다. 대신 어머님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싶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칼로 콱 꽂히더군요. 퇴원하고 나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어린 성민이가 저를 부르며 우는 꿈. 학창 시절 공부하다 지쳐 쓰러진 성민이를 제가 안고 있는 꿈. 대학 합격하고 저를 껴안던 성민이. 그러다 얼마 전 은영이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엄마, 오빠가 결혼한대요. 청첩장도 안 보내고 조용히 한다는데. 제 아들의 결혼식. 평생 꿈꿔왔던 그날에 이렇게 자리도 없는 어미가 될 줄은. 어제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성민이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피하시더군요. 저기, 성민이는 잘 지내나요?
그 한마디를 건네는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수가. 아, 예, 잘 지냅니다. 돌아서는 그분 등 뒤로 성민이가 제게 했다는 말들이 들리더군요. 난 어머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성민이 모습을 봤어요. 산부인과 앞이더군요. 아, 제가 할머니가 되나 봐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성민이는 아내의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멀리서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여보, 우리 며느리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대요. 당신은 구경이라도 하셨을 텐데. 전 이렇게 멀리서 그날 밤 짐을 뒤지다가 성민이 베넷 저고리를 찾았어요. 33년 전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손주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네요. 은영이가 걱정돼서 그러는지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는데 전 자꾸 성민이 생각에 어제는 밤새 아기 옷을 만들었어요. 손주 볼 날은 없겠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마음이라도 담아서. 성민이 아내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 말로는 참 착하다고 해요. 은행에서 일하는 교수라고. 첫 만남부터 성민이가 반했다던데. 시어머니도 없는 며느리라 얼마나 편할까. 지난주에는 성민이 집 근처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칠 뻔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일부러 그 동네를. 배가 많이 불러 있더군요. 임신 7개월쯤 됐나. 입덧은 없는지, 산모용 음식은 잘 챙겨 먹는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며느리 산후조리도 해주고 싶고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싶은데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에 신이 나 있을 때 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네요. 어제는 산모용 미역을 사서 부쳤어요. 보내는 이는 적지 않고 그저 아기 엄마 건강하세요. 이렇게만 써서. 엊그제 또 성민이네 동네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가 정기검진 받는 날이라고 해서 병원 의자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네요. 멀리서라도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데 갑자기 진통이 온 산모가 들어오는데 성민이 아내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순간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달려가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민이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최소 1시간은 걸릴 텐데 어쩌나 걱정되고 그래서 간호사실에 가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저기 방금 들어온 산모 특별히 좀 신경 써주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시어머니라고 해야 하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결국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나왔어요. 그날 밤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새벽 2시쯤이었나.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가 들어오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다행히 다른 환자였어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러다 문득 성민이가 태어나던 날이 생각났어요. 33년 전. 그날도 이런 늦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왔어. 남편이 자전거로 병원을 찾아 헤맸죠. 그때는 제가 산모였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그 자리에. 그런데 전 이렇게 바깥에서 새벽녘에 간호사가 커피를 건네주며 귀띔해 주더군요. 아기랑 산모 모두 건강하대요. 할머니가 걱정돼서 알려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반복하면서 울었네요. 그날 새벽, 아들 내외가 탄 차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퇴원할 때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아기를 조심스레 안고 나오는 성민이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뒤로 며느리를 부축해서 문득 33년 전이 떠올랐어요. 갓 태어난 성민이를 안고 병원을 나서던 그날, 남편이 저를 그렇게 조심스레 부축했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아들 가족을 보면서 전 벤치에 앉아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아빠가 됐어요. 당신도 할아버지가 되셨고, 근데 전 이렇게.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치더군요. 깜짝 놀라서 보니 병원 경비 아저씨. 할머니, 밤새 여기 계신 거 다 봤어요. 손주 보러 오셨다면서요? 근데 왜 직접 가보지 않으시고 집에 돌아와서 은영이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밤새 안 들어왔다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엄마, 너 오빠네 병원 가셨죠? 은영아, 다 알아요. 간호사 언니한테 전화 왔었어요. 은영이가 제 손을 잡더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세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손주인데. 근데 오빠는요? 오빠는 엄마 마음 하나도 모르잖아요. 자기 아이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은영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어제 오빠가 회사에서 또 큰 실수를 했대요. 돈 문제로. 이번에는 정말 크게 잘못됐다고. 은영이 말로는 성민이가 회사 자금을 잘못 운용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20억이 넘는 돈을. 엄마, 오빠가 이번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형사 고발도 들어왔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은영이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내 아들이 감옥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방 안을 뱅뱅 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서랍장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죠. 남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통장. 여보, 이건 절대 쓰지 말아요. 우리 마지막 보험금이니까. 평생 안 쓸 거라 생각했는데, 그 돈이면 성민이를 새벽에 은행에 가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통장에 돈을 모두 찾았어요. 25억. 은영이가 말렸어요. 엄마, 안 돼요. 그건 아버지가 엄마 노후를 위해 남긴 거잖아요. 그리고 오빠는 엄마를 어떻게 했다고. 은영아, 내 말이 다 맞아. 하지만 난 엄마야. 성민이가 잘못했어도 내 자식이 감옥에 가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니? 결국 그날로 서울에 올라갔어요. 성민이 회사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죠. 퇴근하는 성민이를 보자마자 제 발걸음이 자동으로 움직이더군요. 성민아,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잠깐만, 이것만 받아라. 봉투를 내밀었죠. 성민이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엄마가 다 알아. 회사 일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돈으로 내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려는데 성민이가 제 팔을 잡더군요. 엄마,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 아닌가요?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니? 내가 감옥에 가느니 엄마가 이 돈을 포기하는 게 낫지. 그때 성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3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죠. 성민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 이런 엄마를 두고 이런 어머니를 버리고 퇴근하는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울지 마. 엄마 아들인데 이게 뭐니? 이제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성민이가 흐느끼며 말하더군요. 지난주 아들이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3.4kg. 그래, 내가 알지. 할미가 된 거 나도 알아. 엄마가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엄마는 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내가 어떤 기분인지 다 알 수 있어. 그날 밤 성민이가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며느리와 아기를 처음 만났죠. 어머니, 며느리가 아기를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더군요. 갓 태어난 우리 손주. 까무잡잡한 게 어린 성민이랑 똑같아요. 그 작은 손가락을 잡는데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더군요.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어머님을 두고. 아가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한우 조리는 잘했니? 엄마가 보내준 미역은 먹었고, 며느리가 놀라는 듯. 그래서 그 미역이 성민이도 그제서야 알았나 봐요. 제가 몰래 보낸 미역 이야기를. 아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성민이가 제게 고백했어요. 엄마, 사실 저 도박으로 거의 다 날렸어요. 회사 자금도 제 돈도 이번 일만 아니었어도 더 큰 일이 날 뻔했어요. 휴. 알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한테 손 벌리기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근데 왜 말을 안 했니? 성민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자존심이었어요. 제가 잘 나가던 아들이었잖아요.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전 남편이 도박하는 줄도 몰랐어요. 임신 사실 알았을 때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는데 알고 보니 그때부터 더 심하게. 엄마,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 작은 생명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성민이가 우리 손주를 안고 말하더군요. 이 녀석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컸어. 나한테 등을 돌리면 어떡하나. 그때서야 내가 엄마한테 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아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름을?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동안 제가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려 했던 걸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 손주 이름을 지어줬어요. 남편 이름 한자를 따서. 작은 생명이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마치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하나 되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부터 진짜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돈도 꼭 다시 채워놓을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나쁜 아들이었죠. 아니, 내가 왜 나쁜 아들이야?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남편이 나오더군요. 꿈에서 남편이 우리 마당 은행나무 아래 앉아 있더군요. 여보, 잘했소. 그 돈 성민이한테 주길 잘했어요. 내가 그 돈을 남긴 건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였는데. 당신, 우리 손주도 보셨어요? 우리 아들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알고 있소.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걸 나도 알고 있었소. 꿈에서 깨고 나니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더군요. 마치 하늘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연락 받았어요. 저한테도 사과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이제 매주 일요일이면 우리 가족이 다 모여요. 성민이는 도박을 끊었고 열심히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친정엄마처럼 저를 따르고 은영이도 이제 오빠를 이해하게 됐죠. 우리 손주는 벌써 100일이에요. 다음 주가 100일 잔치인데 제가 떡을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시장 반찬 가게 하면서 익힌 솜씨로 성민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전 이런 게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위해 떡하고 손주 업어주고 은영이랑 장 보러 다니고 요즘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돈이 이렇게 소중하게 쓰였네요. 어제 성민이가 통장 하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제가 조금씩 모은 거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은 꼭 다시 채워놓을게요. 그 통장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돈의 액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것. 성민이가 본래의 모습을 찾았다는 것.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다는 것. 지금 우리 집 마당에는 남편이 심은 은행나무가 아직도 서 있어요. 성민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이 나무처럼 우리 가족도 이제 더 깊이 뿌리 내릴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그걸 믿었기에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나 봅니다. 이제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이자 할머니예요. 오늘 임미숙 어머님의 사연.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저기 봐. 또 할머니가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고 있어. 안 돼, 쳐다보지 마, 실례야. 에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착한 사연은 눈물 없이는 못 듣는 비둘기 할머니가 된 70대 옥경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72세 방옥경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둘기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는 게 제 일과가 되었거든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요. 30년 전 저는 남편과 새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신림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 때였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의 목수였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죠. 넉넉하진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남편이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첫째는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죠. 저는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고 배달도 했어요. 손이 부르터도 쉴 수가 없었죠. 그렇게 키운 아이들 다들 잘 자랐어요. 특히 막내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도도 남달랐거든요.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였어요.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전세금을 다 내줬어요. 당시 5천만 원. 제게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부였죠. 어머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니다. 너희 잘 사는 게 갚는 거야. 처음 2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착했고 손주도 생겼죠.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방도 넉넉하고. 그때 제가 그 말을 거절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네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손주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우며 지냈죠. 하지만 조금씩 뭔가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애들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요즘은 영양성분도 봐야 하고.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 방식으로 하면 애들 알레르기가. 어머님, 세탁은 따로 할게요. 섬유유연제 때문에. 하나둘씩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져 갔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배려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저를 거치적거리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더군요. 식사 시간도 힘들어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고 손주들 앞에서도 저를 은근히 무시했죠.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건 잘 모르시니까 우리 애들은 좀 다르게 키우고 싶어서. 명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해온 음식들인데 며느리는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죠. 어머님, 저희 집은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작년 추석 때였어요. 송편을 빚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으로 와서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깨끗하고 위생적인 데서 만든 거로요.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30년 동안 빚어온 송편인데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더 마음 아픈 건 아들이었어요. 예전에 그 자상하고
효도하던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어머니, 이제 좀 편하게 쉬세요. 어머니, 모든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어머니, 며느리도 힘들어해요. 한 번은 제가 손주 방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애들 공부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세요? 아들이 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 손주들 눈에서 제가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작년 겨울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 며칠 알아 누웠는데 아무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밥상도 문 앞에 놓고 가기만 하고 어머님, 저희도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요.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제 난 이 집에서 완전한 남이구나. 우리 막내는 동네에서 소문난 애처가였어요. 명절 때면 며느리 친정 식구들 다 초대해서 함께 보내고 주말이면 늘 며느리 손잡고 마트도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흐뭇했죠. 방 여사 아들 참 잘됐다며? 마누라한테 한없이 잘한다면서? 그래요. 우리 막내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는 교묘했어요. 남들 앞에선 늘 웃으면서 저를 대했거든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어머님, 제가 다 할게요. 하지만 둘만 있을 땐 달라졌어요. 주방에 들어가며 어머, 깜짝이야. 하면서 화들짝 놀라는 신용을 하고 제가 만든 반찬은 슬그머니 싱크대에 버리고 세탁기를 돌릴 때며 제 옷만 따로 모아뒀다가 나중에 돌리고 한 번은 제가 손주 학교에 간다고 했더니 어머님, 너무 붙잡지 마세요.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결정적인 건 지난 추석 때였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오셨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상 차린다고 아침도 제대로 안 줘서 나가서 컵라면을 몰래 사 먹고 왔는데 시어머니인 제가 앉을 자리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며느리 어머니는 상석에 앉혀놓고 그날 밤 화장실에서 며느리와 친정어머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우리 딸 고생이다.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숨 막혀 죽겠어. 조금만 참아. 나이도 있으신데 얼마나 더 살겠니?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문 뒤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날 이후로 밥을 못 먹게 됐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장가 가기 전부터 유명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칭찬하실 정도였죠. 아들이 정말 효자네요. 도시락 반찬 투정 한 번 안 하고 늘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했어요. 동네에서 며느리 바보, 마누라 바보로 소문이 났죠. 출근할 때면 아내 차까지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장을 봐와서는 여보,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하면서 앞치마를 두르곤 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더군요. 방 여사 아들 참 잘 키웠네. 요즘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딨다고.
며느리가 복이 많네. 저러니 시어머니랑 살기도 좋겠어. 처음에는 며느리도 저를 잘 모시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오면 늘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천사세요.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면 한숨을 쉬면서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더니 제가 나가면 제가 만지던 그릇을 다시 씻고 제가 빨래를 개면 어머님은 편하게 쉬세요. 하고는 제가 개놓은 걸 다시 개고 명절 때면 더 심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엄마, 하면서 상석에 모시고 저는 구석자리로 친정 식구들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면서 제 친구들이 오며 어머, 오늘은 준비가 안 됐네요. 지난달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무거운 쌀을 들고 있는데 마침 아들과 며느리가 장을 보러 왔더군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며느리가 든 장바구니를 얼른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든 쌀은 보지도 못한 척. 여보,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당신 피곤할 텐데 내가 안마해줄까? 우리 마누라 고생한다. 매일 저녁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이래요. 벽이 얇아서 고스란히 들리죠. 한때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다정한 목소리가 저를 찌르는 비수가 됩니다. 어머니,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어머니, 오늘은 와이프랑 단둘이 외식하려고요. 며느리 앞에만 서면 저를 모른 척하는 아들.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살뜰히 키웠던 아들인데 명절 때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을 다 불러요. 엄마, 이모 어서 오세요 하면서 친정어머니 양팔을 잡고 안으로 모시죠. 저는 구석에 앉아 그저 지켜봐야 해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저를 더 구박했어요.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니 쉬세요. 어머님이 하시면 음식이 너무 짜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옛날 방식이라.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말인데 그 속에 얼마나 독한 뜻이 있는지 친정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뿌듯해 하시죠. 우리 딸 시어머니 모시기 참 힘들 텐데 착하다 착해. 가장 가슴 아픈 건 손주들 앞에서예요. 할머니가 해주신 거야? 응.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건 잘 몰라요. 손주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지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힘들게 해주셨는데. 겉으로는 저를 감싸는 말인데 속뜻은 더 무시하는 거죠.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손주 학예회가 있어서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응. 하지만 지수가 발표회라며. 네, 그런데 자리가 부족해서요. 친정엄마만 오시기로 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느리는 덧붙였죠. 지수가 할머니 오시면 긴장된대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아침 창밖으로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찍은 학예회 동영상을 거실에서 다들 보고 있었어요. 손주가 상을 받는 모습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꽃다발을 전하는 장면도 나왔죠. 저도 모르게 입이 떨어졌어요. 난 할머니가 아닌가 보구나. 아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편하시라고 한 건데. 편하다고? 내가 언제 편하기를 바랬니? 난 그저 할머니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와이프도 힘들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며느리를 따라갔죠. 손주들은 겁에 질린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묵은 한복 한 벌,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손주들 돌 때 받은 금반지,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이게 전부더군요. 떠나기 전 짧은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내 어미였던 걸 잊었구나. 난 이제 떠난다. 너희가 불편해하는 내 모습을 더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엄마라서 미안하다. 새벽 4시 손주들 방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자는 얼굴을 보았어요. 뽀뽀는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봤죠. 현관문을 열 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마 물 마시러 나온 것 같았죠.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안도감이 보였어요. 아, 드디어. 하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는 미움도 서운함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란 걸 깨달은 것뿐.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보시더군요.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집으로 가요. 네? 할머니 댁이 여기. 아니요. 이제 여긴 내 집이 아닌가 봐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관악구의 한 고시원, 월세 35만 원에 보증금 50만 원, 남편 있을 때 우리 부엌보다도 작은 방이 이제 제 집이 됐어요. 할머니, 반값은 선불이에요. 고시원 총무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는데 문득 서럽더라고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고 손주 키우는데 보태 쓰다가 남은 건 고작 300만 원. 1인용 좁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벽에 선 옆방 대학생이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선 누군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딸이었죠. 엄마, 지금 어디예요?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고시원을 찾아왔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새벽에 저를 본 걸 말씀하셨나 봐요. 문 열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고시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더군요. 총무님이 말리시다가 결국 경찰까지 부르셨어요. 경찰이 오고 한참의 소동 끝에 마주 앉게 된 아들과 저. 어머니, 왜 이러세요? 너희가 편하게 살아라. 무슨 말씀을? 내 와이프도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주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죠. 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구나. 내 인생이 있듯 내 인생도 있지 않니?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실도 공동이라 새벽에 일어나 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좁은 방에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서럽고, 특히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설날 아침 옆방의 젊은 친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나 이번에도 못 가요. 미안해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도 이렇게 효도하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들은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집에 돌아오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게 오히려 더 편했어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거니까요. 어느 날은 큰딸과 작은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막내 와이프가 잘못한 거 저희가 혼내줄게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얘들아, 난 지금이 좋아. 처음으로 내 맘대로 살고 있어. 딸들은 울면서 돌아갔죠. 그러다 공원에서 뒤돌기들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저 심심해서 던져준 빵 부스러기였는데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새 제 친구가 되었죠. 비둘기 할머니 오셨다. 동네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저 나로 불리는 이름이 생겼네요. 매일 아침 5시 저는 일어나자마자 공원으로 향해요. 작은 비닐봉지에 빵 부스러기를 담아서 처음엔 3마리였어요. 검은 점이 있는 비둘기, 다리를 절뚝이는 비둘기, 하얀 깃털이 유난히 많은 비둘기. 이 녀석은 반점이, 저 녀석은 절름이, 저기 하얀 건 백설이. 하나씩 이름도 지어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비둘기들이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도 제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나 봐요. 제가 오면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어머, 할머니 오셨네. 비둘기들이 할머니만 기다린대요.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살던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꼭 나가요. 우산 들고 장화 신고. 할머니, 이런 날씨에도 나오세요? 그럼 내 새끼들이 기다리는데. 새끼들이란 말을 하면서 문득 아들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담담해졌달까요. 고시원 사람들도 하나 둘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아침에 빵 사왔어요. 비둘기들 주세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특히 옆방의 대학생 시험 기간이면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주곤 해요. 그럴 때마다 그 애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해준 거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 어느 날 공원에서 낯선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계시더군요. 저, 혹시 비둘기 할머니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소문 많이 났어요. 매일 아침 비둘기들 챙기시는. 그렇게 만난 김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처지셨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신 분이었죠. 입소문이 났는지 점점 더 많은 할머니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시집간 딸에게 냉대받는 할머니, 아들의 이혼으로 손주를 못 보는 할머니, 치매 걸린 남편을 간호하다 지친 할머니. 우리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면서. 난 말이야, 어제 며느리 SNS를 봤어. 애들하고 외식하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 있는 걸 부끄러워해서 친구들도 못 데려온대. 난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린다니까.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해지는 걸요. 우리는 스스로를 비둘기 할매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고시원 옥상에서 작은 모임도 했죠. 누군가 김치를 담가오면 또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옥상 테이블은 금세 할머니들의 손맛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야. 그러게. 피보다 진한 게 이런 거겠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 앞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저는 비둘기들 먹이를 사러 갔다가 며느리는 손주 학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이었나 봐요. 둘 다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손주가 먼저 알아봤어요. 할머니 맞아요? 손주는 제 손을 잡으려 했는데 며느리가 얼른 말렸어요. 지수야, 학원 늦겠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전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던 이런 상황인데 그날은 그저 담담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더 불안해 보이더군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그날 저녁 비둘기 할매들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 며느리가 오히려 겁났겠네. 그러게나. 이제 시어머니가 당당해지니까. 우리 같은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뭉쳐 사는 걸 보면 며느리들이 더 무서워할 거야. 다들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비둘기 할매들 모임이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더군요. 시어머니들의 반란이라나 며느리 눈치보다 나온 할매들의 행복한 동아리라고도 하고 어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비둘기 할매들처럼 될까봐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비둘기 할매들 이야기가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아직도 기억나요. 요즘 시어머니들 봤어? 다들 당당해졌더라. 그러게. 며느리한테 찍소리 못하고 살다가 나와서 오히려 행복하게 산대.
우리 엄마도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니까. 어느 날은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어머니, 와이프가 요새 잠을 못 자요. 어머니가 너무 당당해 보이니까 불안하대요. 저희가 잘못했나 봐요. 전 그저 빙긋이 웃었어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그러고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저기, 응. 제가 사실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이자 아내가 돼야 한다는 압박감에 남편은 제 편 같지만 사실 뒤에선 늘 어머님 편만 들었어요. 그래서 더 어머님을 밀어냈나 봐요. 제가 이기적이었죠. 널 탓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너무 애썼던 것 같아. 내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 했고 그게 너한텐 부담이었겠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어머님,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돌아갈 순 없어. 며느리가 놀란 듯 쳐다봤어요. 이제야 알겠더구나. 난 너희 곁에 있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너희도 내가 없는 게 더 편할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였어. 나는 시어머니로만 살려고 했고, 넌 며느리로만 살려고 했고, 우리 모두 사람임을 잊었던 거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말했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만나게 해주면 좋겠어. 비둘기들한테 모이도 같이 주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매주 와주세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관계. 이제는 매주 토요일 아침 손주들이 비둘기 할매들 모임에 찾아와요. 할머니, 이번엔 제가 빵 사왔어요. 할머니, 비둘기들 이름이 뭐예요? 며느리는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가끔 도시락을 싸들고 오기도 해요. 매주 토요일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할매들, 오늘은 우리 손주들 오는 날이야. 아이고, 그럼 내가 호떡 부쳐올게요. 난 군고구마 사와야겠다. 비둘기 할매들도 다들 내 손주가 자기 손주인 것처럼 좋아해 주시죠.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손수 만든 반찬을 거절하지 않아요. 어머님, 김치 담그실 때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표 동그랑땡이 제일 맛있다고 애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전 이제 알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걸. 우리 비둘기 할매들은 이제 서로에게 조언도 해줘요. 민자야, 며느리한테 자꾸 전화하지 마.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 옥분아, 손주들 간식은 미리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사. 정이야, 아들이 찾아오면 반가워하대. 집에 가자는 말은 거절해. 우리만의 행복을 지키는 법을 배운 거죠. 고시원 생활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작은 방이 주는 자유가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창밖 하늘을 봐요. 맑은 날이면 비둘기들 먹이 주러 가고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책을 읽어요. 옆방 대학생이 시험 기간이면 밤늦게 라면도 끓여주고 때론 다른 할매들이 모여 고시원 옥상에서 작은 파티도 해요. 이게 바로 제가 찾은 행복이에요. 어느 날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왔어요. 비둘기 할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할머니들의 유쾌한 반란이라나 시어머니들의 행복한 독립선언이라고도 하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나 싶어서.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죠. 저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살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시어머니로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당당해질 수 있나요?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꼭 누군가의 무엇이 되어야만 할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만 살아야 할까? 우리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작은 모임을 시어머니들, 며느리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시어머님이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비둘기 할매 모임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모임도 늘어나고 얼마 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어르신, 비둘기 할매들 모임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은 경로당인데 리모델링해서 드리고 싶어요. 낡은 경로당이 비둘기 할매의 집이 됐어요. 이제는 고시원 방처럼 좁지 않아서 더 많은 할매들이 모일 수 있게 됐죠. 며느리들도 가끔 들러요. 어머님들, 오늘은 제가 떡볶이 만들어 왔어요. 저희가 배워가도 될까요? 아침이면 여전히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오후에는 할매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며느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 할매들이 해준 음식을 며느리들이 맛있게 먹고 며느리들이 가져온 케이크를 먹으며 할매들이 기뻐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경로당이 됐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완벽해지려 했기 때문이란 걸.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그저 불안했던 거예요.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72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비둘기들도 있고 할매들도 있고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와 손주들도 있고 무엇보다 진정한 나를 찾았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시어머님들, 며느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가진 독립된 개인이에요.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모두 바치지도 마세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을 자주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소리내어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되 억지로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가끔은 하늘을 보세요. 비둘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도 저 비둘기들처럼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나이 들어 손자가 된다는 게 꼭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72년을 살며 깨달은 건 행복은 관계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인정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작은 행복을 만나러 갑니다. 공원에서 저를 기다리는 비둘기들에게로. 여러분의 작은 행복도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 나서는 용기만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둘기 할머니 방옥경 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작은 울림을 남긴 것 같네요. 가슴 한켠에 작은 울림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소통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